자, 지금 이 변정규 미주호 은행 전문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금리일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막 답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놨는데 금리 올라서 답답하고, 그 금리 계속 올리는 동안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답답하고, 이게 뭐 부동산 시장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과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 내년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고 금리 차이가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커져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 페드에서는 내년까지도 이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정말 많단 말이죠. 상반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시장 전문가분들은 에이 그렇게 못해, 올 연말만 돼도 내린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피봇의 네. 시기에 대해서 좀 견해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올해 미국의 금리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환율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모두 다 미국의 금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는 올해 말까지도 파월 의장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내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작년에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조금은 그 변화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 물가 상승 목표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2%의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인플레이션 타겟을 유지를 하는 것은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2%의 물가 타겟을 계속해서 갖고 가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가면은요, 금리를 좀 일찍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이 좀 더 일찍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그 신용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일어난다면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 연준도 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검토할 수 있지 금리 않느냐. 인하를. 예, 네. 금리 인하를 네. 좀 빨리 검토를 하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쪽 측면으로 반대쪽 측면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뭐 사실 연준 역사상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2%인 이 물가 목표, 이거 달성을 못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그 2%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야 돼요. 너무 많은 그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과연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물가 목표치를 고수할 것인가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행간을 읽어보면 일시적이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일시적이지 않으면 미국의 연준은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작년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 가지 경제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된다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행간을 읽자면 하반기에 물가의 타겟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다시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금리 차에 있어서도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미 금리가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 있지만 하나 또 뭐냐면 기간금리도 역전이 돼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 통상적으로요.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길게 빌려줄 때 더 비싸요. 그렇죠. 당연히 저 3개월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빌려줄 때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 아닙니까? 높아야 정상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 완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네, 네. 지금 은행에 가보시면은요, 짧은 게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죠. 3년짜리 금리보다 1년짜리 금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갖다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만약에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리 예정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부터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는 기간금리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이제 반대쪽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2% 타겟팅을 성공 못하고 만약에 좀 높은 선에서 3, 4%대에서 대충 금리 인하하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러면 다시 인플레 불씨가 살아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 만약에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물가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그냥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 혁명적인 17세기 저희가 겪었던 가격 혁명의 경제학 교과서에 있죠. 가격 혁명. 완전히 그죠. 가격대가 바뀌면서 그냥 축 치솟아 올랐던 그 시절이죠. 그죠? 그죠. 코르테스가 남미에서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돈 찍어낸 거랑 똑같은 거니까 금이 맞습니다. 막 들어오고 은화, 금화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렇죠. 때였죠. 그래서 시민혁명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산주의도 나타났고요. 이런 거기서 것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과정이거나 또는 그 단초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그렇게 정권에 대한 교체까지도 될 수 있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고 대책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준도 이번 물가를 근본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커요. 네.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걷어들였을 때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종의 타협, 다시 말하면 이 용어가 피봇,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탁 돌아서서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거꾸로 아직도 올리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 피벗도요. 상반기에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특히나 가을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채권이라든가 주식에 영향이 많이 올 겁니다. 특히나 일본의 채권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 아까 10년물 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의 채권 가격이 싸진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폭등해도 그것을 갖다 제어하지 않으려면 밴드를 없애야겠죠. 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없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고요. 없애게 된다면 금리가 많이 칠 겁니다.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채권의 가격이 많이 싸지겠죠. 네. 이제 많이 싸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일본의 주식의 가격도 영향이 많이 올 거예요. 주가가 그렇게 되면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일본의 주가도 이제 처음에는 하락을 하다가요. 처음에는 이제 하락을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 이렇게 V자형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게 다른 나라가 전부 다 긴축할 때 일본은 그래도 그냥 유진했는데 중국은 나홀로 막 돈을 풀고 부양책을 계속했단 말이죠. 이 상황이 이제 올해는 어떤 상황으로 중국에서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고요. 이러면 조금 알기 어려운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그 조달 금리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은 이 디벨로퍼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 이제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로 이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제 서방으로부터 저금리에 조달을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롤 오버라고 하죠. 이것들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3년 만기로 빌렸으면 3년 이후에는 이걸 또 다시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현재에 와서는 다시 빌려가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부담이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리를 갖다가 낮춤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터주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중국 은행들에게. 그래서 이런 목적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부채로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외화 보유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외화 보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빌리고 대출 받은 분들 상황을 좀 짚어보면 아니 금리가 이건 뭐 한 1년 만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대출 금리 기준으로 뭐 2%대였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뭐 한 7%대까지 가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금리가 언제 안정됐지? 또 안정된다는 게 정말 부담 없는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개인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이것도 다 연준한테 달려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연준이 하반기에 만약에 그렇게 피벗을 하반기에 하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이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본다면 현재 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는 변동금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보통 때 같으면 금리 인상기 같으면은 변동금리부 이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부담이 많을 텐데 현재는 이제 금리 하락기를 연말부터 이제 접어든다고 생각하면 이제 변동금리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특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금리부로 보지만 금리가 하락을 갖다 본격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고정금리, 저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금리는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한 해를 잘 버티면 내년에는 좀 눈에 띄게 좀 금리가 낮아져 있는 걸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하락기로 접어든다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까지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 있어서 연준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긴축 정책을 더 가져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제 QT를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나를 예를 들면은요. 지금 미국의 대차 대조표, 미국이 채권을 들고 있는 즉 자산을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이전이 약 4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4조 달러. 근데 지금 약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6조 달러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월 1,000억 달러 정도의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정도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간다면 한 7.5조 달러, 7.5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거기서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을까? 이게 그 돈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양적 긴축은 굉장히 임팩트가 클 겁니다. 시장의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도 경기 둔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잘 모르지만 하반기에서 지금
8조 달러에서 7.5조 달러로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경제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고금리 기간 동안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잖아요.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 게 뭐 기껏해야 3월부터인데 뭐 한 6, 7달도 안 돼서 영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질 않나. 뉴질랜드 집값이 폭락해서 뉴질랜드도 힘들질 않나. 한국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흔들렸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막 다 혼란하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올해도 막 연말까지 이 고금리가 계속된다. 뭐 적어도 네. 3분기까지 계속된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막 터지는 나라, 위기가 오는 나라들이 생기면서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네. 요걸 걱정해야 됩니까? 올해 이게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로 IMF 보십니까? 같은요? 네, 어떤 나라든 뭐 터지면 이렇게 막 도미노처럼 무너졌었잖아요. 네. 금리를 워낙 사실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이 없으니까 네. 올해가 그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한 3분기까지 그때까지 괜찮을까?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뭐 어떤 나라가 막 무너져도 미국은 남의 나라 무너질 때는 크게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주자 외화 예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화 보유고가 있고 이거는 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인데요. 민간의 외환 보유고를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중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2012년 딱 10년 전에 얼마였냐면은 한 3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건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10년 전에. 네. 360억 달러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0년 뒤인 작년 말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적어도 3배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요. 딱 3배가 올랐어요. 그래요? 정확히. 찍었는데 맞췄네요. 너무 잘 맞추시네. 네. 1070 몇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정확하게. 네. 너무 놀랍게도 3배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작년 11월이 역사상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거주자 외화 예금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와.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유동성은 참 많다는 거예요. 달러 유동성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스퀴즈라고 하죠. 달러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달러원 환율이.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내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런 외화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달러 조달이 필요하면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퀴즈로 인한 달러원 환율의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나라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그 안 좋은 나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나 남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피그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으로 볼 때는 부채가 단기간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은 태국에서 IMF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90년대 말에.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중국의 문제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고요. 인접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와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헝다 사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외화 조달 문제가 있고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중국 정부와 그다음에 인민은행의 고민거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를 금리를 낮게 해줘야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낮춰준 거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중국이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중국이 뇌관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 중국이 어려울 것이다. 얘기 정말 많았는데 그동안 봐라 저 나라는 완전히 통제돼 있고
정부가 이걸 다 어떤 방식이든 시장에 개입해서 또 시장의 창구 규제를 완벽하게 하니까 설마 중국이 무너지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동안 40년 동안 문제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거꾸로 모든 문제는요. 한 방향에서 볼 수도 있고 뒤집어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방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4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번도 안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 기업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겪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그럼 가장 위험한 편에 속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금리의 미래, 도대체 현재 진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금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알아봤습니다. 변정규 미주호 은행 전문인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훈의 경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